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가장 약한 상태라며 연명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종전 제안에 대해 바보 같은 제안이라며 아무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보낸 쓰레기 같은 제안을 보고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며 그걸 읽느냐, 시간을 낭비해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들의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방 프로젝트를 선박 호위 수준을 넘어 더 큰 규모로 재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물질이 이란의 손에 닿기에는 너무 깊은 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시설에서 이를 직접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이란 측이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어떻게 이란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하면 무조건 핵부터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애초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의 반응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트럼프를 위해 협상안을 만든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란은 전쟁 중단과 제재 해제가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포기라는 명분이 필요한 트럼프를 향해 우선 돈부터 해결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피해 배상은 물론 호르무즈 주권 인정까지 요구했습니다. که با یک در خط تصمیم کل اقتصاد دنیا رو متاثر کنیم. خب این امکان بسیار بزرگیه. 전쟁 이후 사실상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 상황에서 애초부터 미국의 요구가 무리한 조건이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당장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제안은 이란의 굴복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다 트럼프의 자극적인 발언이 되레 이란 강경파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امروز هم به دشمن هشدار میدیم که اگر مجددا دست به تجاوزی بزنن و مجددا دچار خطای 미 MBC 뉴스는 해상 봉쇄로는 단기간에 이란 석유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란 정권이 여전히 미국의 압박을 견딜 힘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태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이란의 내부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작진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군이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을 인용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란비아의 알리 압둘라히 사령관이 모주타바에게 이란군의 준비태세를 브리핑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압둘라히 사령관은 이란군은 적들의 어떤 행동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만약 적들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란은 신속하고 강력하며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화물선 나무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선체가 예상보다 크게 파손돼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나무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나무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 수리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나무호는 이번 공격으로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2기의 공격을 받으면서 좌측 선미 외판에는 큰 파공이 발생했고 선체 내부 프레임도 휘어졌습니다.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되었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되었습니다.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나무호 선원 1명이 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나무호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장기간의 고립과 운항 차질에 따른 손실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나무호가 피격으로 찢겨나간 모습을 보면 지난 3월 태국의 벌크선의 피격 양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체 내에서 발견된 무기의 잔해가 공격 수단과 주체를 결정짓는 스모킹 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공개한 나무호 피격 사진을 보면 선체는 바깥쪽으로 뜯겨 있고 안쪽 프레임은 큰 충격으로 밀렸습니다. 육안으로도 외부 공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에서 1.5m 높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선체를 뚫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우선 자폭형 드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무게 50kg 안팎의 고폭탄을 장착할 경우 강한 폭발력을 지닐 수 있지만 하늘을 날던 드론이 해수면에 바짝 붙어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한미사일의 폭약을 줄여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 2022년 이란의 대표 드론인 샤헤드 136에 피격당한 유조선은 나무호와 달리 상층부에만 구멍이 뚫렸습니다. 반면 지난 3월 이란에 공격당한 태국 국적의 벌크선은 나무호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인 자폭 드론보다 속도가 빠른 비행체로 보여지고요. 철판이 외부로 휜 것으로 보아 내부 폭발하는 대한미사일과 유사한 공격 패턴의 비행체로 보여집니다.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면 카데르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 C-80이 대한미사일을 도입한 뒤 이를 역설계해 노우루와 카데르 대한미사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이란 혁명수비대는 카데르 지대함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위협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ارتش اعلام کرد با اخطار قاطع و سریع نیروی دریایی ارتش جمهوری اسلامی از ورود ناوشکن‌های دشمن آمریکای صهیونی به محدوده تنگه هرمز ممانعت شد. 하지만 정부는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논의하면서도 공격 주체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선체 내에서는 발사체 잔해도 함께 발견됐는데 공격 수단과 발사 주체는 여기에서 판가름 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청와대는 나무호가 피격된 것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누가 공격했는지를 가려내서 대응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안보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HMM 나무호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를 타격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입니다.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유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민간 선박이 공격 대상이 된 걸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규탄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상은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한 이란과 관련성에 대해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주한 이란 대사가 우리 외교부를 찾은 데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외교적 항의 뜻이 담긴 초치가 아니라 만나서 협의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정적인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선박의 안전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 역시 내비쳤는데 어떤 형태로 현실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을 은폐했다며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와 현안 질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 외통위 위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박 화재와 미상의 비행체 등 국민을 속이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격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 민주당은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회의를 미루고 있다며 선거를 의식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중한 사실 확인 없이 정쟁을 위한 군불부터 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배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19일이나 20일에 이를 논의할 국회 상임위원회를 여는 게 적당할 것 같다고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절대 상임위 개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남우호 피격 사건을 두고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에게 한국 선박의 안전한 항행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어제 주한 이란 대사에게 이준석 당대표 명의의 공식 서한을 전달했으며 해당 서한이 이란 외무부에도 지체 없이 전달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한에 군사적 확대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지만 만약 한국 선박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개혁신당은 한국 정부에 더 강력한 외교적, 법적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여러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안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와 전사 정신에 맞춘 군 역량 제고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고 이에 안 장관은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국방부는 회담 뒤 공동 보도 자료를 내고 양국 장관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탓에 미뤄졌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13일부터 15일까지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9년 전 방중 때는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는데 이번에는 천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미국 백악관 발표보다 하루 당겨진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숙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중 미국 대사관 근처 호텔이 방중 기간 앞뒤로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那么有房间但是订不了 이 호텔 앞엔 이렇게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변에서 경호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튿날인 14일 오전 환영의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오후 천단공원 회동과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옛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9년 전 방중 때 자금성처럼 통째로 비워둘 공산이 큽니다. 중국 춘절 갈라쇼에 등장했던 쿵우 로봇이 집단 권법을 펼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중국의 AI 로봇 굴기를 과시하는 장면이 펼쳐질지 관심입니다. 또 천단 안엔 한쪽에서 말하면 반대편의 메아리로 들리는 회음벽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두 정상이 여기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양국의 소통을 상징하는 장면이 연출될 거로 보입니다. 元首外交对中美关系具有不可替代的战略引领作用，中美关系以及世界和平与发展的重大问题深入交换意见。 마지막 15일엔 두 정상의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끝으로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하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의 중견국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동맹국에 대한 안보 보장을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각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먼저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를 생산하고 호주가 일본에서 군함을 도입하며 인도가 베트남에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최근 몇 주 사이 이례적인 군사 경제 협력 사례가 잇따랐다고 짚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민심똑똑 시리즈. 이번엔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부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5위권 항구 도시이자 320만 명이 사는 제2의 수도 부산. 역대 부산시장 성적표는 9대1. 전형적인 보수 우위의 표심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총선에서 내리 3번 연속으로 민주당 깃발을 지킨 전재수 후보가 텃밭 균열을 노리고 있고 3선 출사표를 내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보수 재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해양 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찌기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부산을 글로벌 도시, 나아가 세계 도시로 꼭 만들어야 되겠죠. 비상계엄으로 놀란 가슴, 정부 여당의 힘을 싣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었다 나도 하여튼 그 뉴스 보고는 우리 딸이 하여튼 엄마 계엄이야 확실히 몰라. 계엄이란 뭐시라고? 아이고 또 전두환 전에 또 막 그거 되는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장사하는 어디니까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하면은 시장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요즘에 민주당이 잘하니까. 하지만 보수 결집, 이른바 동남풍 실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당에서 너무 독주를 해서 아마 견제를 해야 되지 않나. 웬만하면 그런 대로 부산 시내에서는 시장 잘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부산에는 실질적으로 좀 보수적이잖아요. 진보보다는 보수가 낫지. 무당층 표심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부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고. 부산은 노인과 바다이기 때문에 있던 기업도 계속 빠져나가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 없고.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청년 일자리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부산에 머물지를 않는 거죠. 인물을 향한 비토 정서는 후보가 넘어야 할 숙제입니다. 통일교 거건이 깨끗하게 마무리 안 됐잖아요. 시장이 돼도 뒷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미 그게 거의 기울었을 때 삭발을 했으니까 그거는 연극이 아니냐. 설계가 팍팍해도 투표는 하겠다며 정치에서 희망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6월 3일 그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부산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양당 후보들은 최대 전선 부동산을 두고 연일 공방입니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난등, 핵심 문제를 두고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을 탈환해야 이긴다. 파란 운동화끈을 조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이슈를 맨 먼저 언급했습니다. 모든 공약이 재탕, 삼탕이라면서 공급 공약을 절반도 안 지킨 오세훈 후보가 출범 1년도 안 된 정부 탓을 하는 게 옳으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인이 지난번 선거 때 약속한 것만 지켰으면 이런 부동산 주거 문제 없습니다. 5년 동안 뭐 하시고 남 탓만 하시는 겁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 전 월세난을 불러온 사람이 누구냐며 오 후보의 과거 정책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토지를 거의 충동적으로 푸신 거죠. 한 달 여만에 다시 또 확대하고 이건 정말 전형적인 감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큰 실수였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굵은 빗 속에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구로 주택가에서 이른바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토어제 해제와 재지정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이 있건 없건 살 때건 팔 때건 모두가 고통스럽다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전세는 절멸 상태고 월세는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앞뒤 옆이 다 꽉꽉 막힌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의 빌라 공급 발언은 재개발을 막는 거라고 평가절하했고 나아가 칸쿤 출장권도 다시 꺼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해외 업무 출장을 가는데 휴양지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파멸감입니다. 지도부도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지옥을 불러오고 있다며 직격했는데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집 없는 사람은 전세 폭파, 월세 폭탄을 견뎌야 하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라는 실패한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집값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거철마다 부동산이 전면에 등장하는 건 그만큼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시장 안정을 외치지만 제시하는 해결책은 크게 다른 상황이라 날선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대 특검 기소 사건 항소심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은 1차 수사 기간을 보름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신병을 확보하거나 기소한 인원은 없는 가운데 수사 기간 안에 말끔히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임명 직후 내란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했던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첫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지휘부를 무더기로 입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은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2차 계엄 시도 의혹으로까지 확대됐고 우발적 계엄이라는 내란 재판 1심 판단과 달리 계엄이 장기간에 걸쳐 준비됐다는 추가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작성된 당첩사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대규모 수사 인력을 모으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겁니다. 또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용시설 현장 검증을 하며 1심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 수첩의 신빙성을 재차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에는 첫 압수수색으로 윤한홍 의원을 겨냥하며 관저 특혜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원희룡 장관까지 수사망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검찰의 김건희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사건도 실체 규명이 필요한데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5일 만료됩니다. 두 차례 연장하더라도 최대 7월 말까지는 수사를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 다만 수사 개시 2달이 넘도록 신병 확보를 하거나 기소한 인원이 없다 보니 다른 특검에 비해 수사 속도가 더딘 게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집주인이 깡통 전세를 남기고 갑자기 숨졌는데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막막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대위 변제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요. 세입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지난 2021년 A씨는 이곳에 전세금 3억 3,500만 원을 들여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전 재산이죠, 어쨌든. 왜냐면 이제 신혼집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뭐 어떤 모든 돈들을 다 이제 끌어서 지금 전세집을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을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증보험이 되니까. 그런데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쯤 A씨는 집주인이 숨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오피스텔을 30채 넘게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전세금과 집값이 비슷한 이른바 깡통 주택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A씨를 포함해 같은 건물 세입자 4명은 집주인의 가족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가족은 상속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도 보증금 대위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보증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숨졌고 그 가족은 상속을 포기한 상황. 소유주가 사라진 집의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그 허그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땐 명백한 보증사고인데 이거는 보증사고가 아니고 그냥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허그는 이렇게 집주인이 숨졌을 때 전세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도움 역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세입자가 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허그라는 보증보험을 들었음에도 이런 절차들을 다 진행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오로지 허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닌지. 세입자들은 이제 상속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뒤엔 집을 경매 신청하는 등 다시 또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갑자기 숨진 집주인이 남긴 깡통 전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허그를 상대로 보증보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PC 저장 장치를 망치로 부수고 인근 밭에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의원실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전 후보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선임 비서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 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며 자신의 업무용 PC와 부산 사무실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좌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 등은 업무용 PC들을 실제로 초기화했고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려쳐 부순 뒤 인근 밭에 버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박 검사 관련 징계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대검 민원실 앞에서 대기하던 박 검사는 대검 측으로부터 오후 5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감찰위에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후 6시 20분쯤 나온 박 검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제출한 의견서도 위원들이 모두 꼼꼼히 봤다며 절차적으로 많은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과장급 직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직위 해제 조처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과장급 서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직원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최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대급 반도체 호황의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 하지만 수십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할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성사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첫날.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노사가 다시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가진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줄곧 요구하는 것은 성과급 제도 개편입니다. 제도 개편 없이는 조정도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회사에 좀 전형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은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같이 성과급 상한제를 없애고 앞으로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도화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340조 원을 달성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50조 원 이상을 대부분 메모리 사업 부문에 돌려달라는 셈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 사업부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늘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노사가 서로 양보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안 만들 것이고 만들어가지고 조정안을 내는 게 우리의 고유의 과제이긴 해요. 근데 뭐 노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 굳이 조정안을 안 내고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삼성전자 노조는 일단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만 80%가 넘는 노조 가입률을 동력으로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쏠리는데요. 당분간 매물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새낀 거래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추가 매물출의 대책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과 세율이 강화된 2021년 6월 이후에는 감소폭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양도세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 오를 때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입주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과 집값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거래는 뭐 띄엄띄엄 있겠지만 대부분 신고가 거래들이 꽤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 계속 펼쳐지겠죠. 다만 향후 집값 향방에 대해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만큼 투기 수요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제 방안으로 하고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던가 대출도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아예 금지가 될 정도로 수요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 보니까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추가 압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언급했듯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새낀 집 처분을 허용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엔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후속 카드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연일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가 이제 8천 턱밑까지 다가서고 있습니다. 상당수 국내 증시 전문가들이 여전히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가 8천을 넘길지 시선이 쏠립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절차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고 개인 상한을 없애는 등 성과급 기준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성과급 규칙을 고정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장시간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노사가 오늘은 극적 타결에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5월 경제 동향을 발표합니다. 앞서 KDI는 지난달 이란 전쟁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경기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기업 심리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도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부터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 직항노선의 운항이 재개됩니다. 2016년 승객 부족으로 중단된 지 10년 만인데요. 제주항공이 우선 8월까지 주 2회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선 재개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김포공항을 거칠 필요 없이 제주로 이동할 수 있어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2명 더 늘어 총 7명이 됐다고 세계보건기구가 현지 시간 11일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날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에 기항한 MV 혼디우스호에서 내려서 자국으로 돌아간 승객 중 프랑스 여성 1명과 미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귀국한 프랑스 승객은 항공기에서 증상이 나타나 밤사이 증세가 악화했다고 스테파니 리스트 프랑스 보건장관을 밝혔습니다. 미국인 승객은 다른 16명과 함께 네브래스카로 이동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 최남단 관광지 우수아이아가 한타 바이러스 발원지 의혹에 대해 공식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아르헨티나 티아레델 푸에고주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0일 우리 지역은 역사상 한타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기록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질병을 옮기는 긴 꼬리쥐 아종이 서식하지 않고 기후 조건 역시 바이러스 발생 지역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서양 유람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상황을 주시하며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염병 전파가 경계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홍역과 함께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타바이러스 발생을 3등급 비상대응으로 분류하고 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소개하면서 많은 나라가 감염증 전파에 각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제79회 칸 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칸 영화제 개막식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 프랑스 칸 펠레데 페스티벌레 르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 호프가 경쟁 부문에 진출해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에 도전합니다.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는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린에 초청돼 오늘 16일 새벽 처음 공개됩니다. 저 전재수가 보기에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가장 일을 잘했던 사람. 혹여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여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딱 하나가 생겼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전재수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북부의 아들 준비되는지 북부는 차렷 일동 큰절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우리끼리 분열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미신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푸른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정치에 나올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따 대고 우리 어머니가 말이죠, 시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냈는데 그따 대고 손을 탈탈 털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눈물겨운 정성에 보답하는 길은 반드시 이번 북구갑 선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희망을 회복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무슨 것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 가는 거 없죠. 어르신, 어머님. 전에 저 도마도 주셔가지고 제가. 대표님은 식사했습니까? 저는 잘 못 먹고 다녀요. 전부 다 밥은 안 먹고. 진짜로 밥인데요? 밥이나 카이. 찰밥인데요? 예, 찰밥 붙으라고 찰밥. 붙으라고요? 붙으라고 찰밥했어. 도시락을 매일 싸서 기다리셨다고. 아유, 전체 잊었어. 저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지를 사람들을 불러서 면면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 뵙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기 모시느냐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모시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김 할머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와도 옷을 입고 싸야지. 매일 싸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의 개소식을 이렇게 전적으로 주민과의 축제로 바꾸게 됐습니다. 나 여기는 안 오고 청와대로 가려고.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는 충청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에 최대 70mm, 충청과 경남에 10에서 50mm 정도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충청과 호남, 영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서 더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5.4도, 포항 19도, 울산은 14.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안동 23도, 대구 24도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점점 오르겠고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